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역사 공부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시험 범위 총정리 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전에 이 영상 보면 반드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주제는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일본사까지 배웠었죠. 해안 국풍 시대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 뒷장의 페이지를 보면 이슬람부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슬람 사회 하면서 워낙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제국의 발전이라고 해서 정통 칼리프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사실 이슬람교가 처음에 창시되는 과정 자체에서는 귀족들의 큰 반발이 있었고, 한번 도망가기도 했죠. 헤지라라고 하는 과정을 겪기도 했는데, 결국에 교세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서아시아 전역으로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이 뻗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바스 왕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바그다드가 수도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 탈라스 전투하고 대비돼서 하나의 국제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당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했었는데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 길목 자체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 아래의 특징들 여러분이 한 번 더 보면 되겠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책 이야기 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팽창, 아프리카, 유럽 대륙까지 진출하고 있었죠. 넘어갑니다. 이슬람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서유럽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게르만인들이 세운 국가를 프랑크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마르텔부터 카를로스 대제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특히 전성기에 해당되는 카를로스 대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옛날 서로마 영토를 회복하기도 했고, 800년에 서로마 황제 대관식을 쓰게 된 거죠. 교황이 씌워주게 된 거죠. 그리고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후에 14, 16세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전 문화 열풍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니까 일명 노르만족과 같은 외부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봉건사회라고 하고요. 봉건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축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대표적으로 제후와 기사의 관계를 보았죠. 땅을 주고 충성을 하게 되는 관계, 그리고 기사 자체가 하나의 영주가 되어서 땅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땅을 일명 장원제라고 표현하죠. 자, 이 장원제에서 하드캐리하는 역할은 결국 농노가 하는 겁니다. 자, 농노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영주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또한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좋은 것은 성직자도 일종의 주정제 안에 들어와서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세력이 뭔가 세속 권력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서 워낙 힘이 커지게 되었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카노사의 굴욕이다. 중세 시대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대다, 교황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77년에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 꿇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자, 또한 서유럽의 문화를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서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각각의 입장을 조화롭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기억하나요? 무슨 책이었나요? 신학대전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고등양식 지붕이 뾰족뾰족합니다. 그 외에
니벨룽겐의 노래니 롤랑의 노래니 기사 문학도 서유럽 문화를 대표하게 되는 하나의 문화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로 넘어오게 되네요. 그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서로마 혹은 서유럽 사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동쪽에는 로마의 명목이 약 1000년 동안 유지되는데 그것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고요. 전성기는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했죠. 자, 그 아래 보고 있는 성당이나 법전이나 과거 로마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들이 요 황제 때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렇지만 잘 나가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도 결국 망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늘날 일명 터키계고 얘네도 이슬람 세력의 계열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셀주크 티르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동로마의 내용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중세 시대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중세 초반에는 장원 경제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황이 막강한 시대였는데 또 경제적으로는 농업이었죠. 자, 이런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장원은 일명 도시로 변하게 되고, 자, 도시에서는 상인들이 모여서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살게 되죠. 일명 상업 경제가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십자군 원정 전쟁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동서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교황권의 사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군 원정의 책임자, 주동자 자체가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아비뇽의 유수는 앞서 봤던 카노사의 굴욕하고 완전히 대비되죠. 국왕이나 황제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납치, 잡혀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100년 전쟁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의 개념을 각성하게 되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겁니다. 그것을 중앙집권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알아본 문화 양식으로 르네상스입니다. 아까 봤듯이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고전,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다시 재부흥 운동이 되겠고요. 이탈리아에선 다양한 문예의 부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지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뭐 로마의 문화유산이 있다. 또 뭡니까? 비잔티움이 망하고 연구학자들이 이동했다. 뭐 그런 예들이 있었고요. 상업경제 발전도 연결이 됐었죠. 알프스 이북에서는 이 인문주의와 더불어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에라스미스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죠.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뒤에서 우리가 언급할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여러분 르네상스 어떻게 공부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나요?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90쪽, 91쪽의 내용은 반드시 구분을 해보자 라고 했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나오겠죠. 자, 종교개혁은 두 명의 인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루터하고 칼뱅입니다. 자, 루터는 먼저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종파를 열게 되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교황이 너네 돈 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일명 면벌부를 없애줄게 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것에 대해서 약 95개의 내용으로 반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 사실 루터의 그 안위랄까, 그 루터의 상황적인 것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 주면서 제후들이 루터의 입장을 옹호해 주면서 루터의 삶이 이어져 나가게 되고요. 결국에 루터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루터의 입장이 공식적인 종교 세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칼뱅은 인간의 삶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뭐 상행위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괜찮다라고 하는 나름의 합리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많은 상인과 당시의 유럽인들이 이 입장을 찬성했습니다. 때문에 칼뱅의 입장도 하나의 종교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일명 독일에서 나타난 30년 전쟁의 결과로 칼뱅파도 인정을 받으면서 루터와 칼뱅파가 새로운 카톨릭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교회 세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갑자기 중국사로 넘어왔어요. 3단으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초반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 왕조라기보단 일반적인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들은 뭐 하는데 이미 익숙했다? 말 타는데 유리했던,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걸음마보다 말 타는데 먼저 이제 연습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 요 서하, 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맥락은 요 거란족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고구려나 한국사 이야기할 때도 거란족이 좀 여러 번 언급되고요. 그 아래 금, 여진도 좀 언급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요 거란족과 같은 경우에는 요 남쪽에 있는 송까지 쳐들어와서 얘네들은 이제 일명 한족이죠. 그래서 영토를 빼앗습니다. 그 영토가 연운 16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중국의 한족들이 무력했는가, 반대로 북방민족이 강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사례가 연운 16주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실 요보다 더 막강했던 것은 금이죠. 금이 결국에 요도 멸망시키고 서하가 있던 자리 모두를 정복하고 또 송까지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이 북쪽 일대를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송으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봤던 이제 북쪽에는 금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미 자리를 잡게 될 거고요. 후반기가 되면 송은 이제 이 화북 지역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이 워낙 커지게 되니까 남쪽으로 쫓겨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는 일명 문치주의를 펼치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무신,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두게 되면 절도사의 권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신들, 공부하는 학자 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을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거제를 개혁하고 특히 전시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3차 과거 시험을 황제가 직접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선발자하고 황제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그 자체가 이제 황제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 이후에는 점차 송나라의 국방력이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고 신정 때 이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하게 되는데 뭐 잘 되진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남송이 돼버려요. 원래는 전체의 중국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금나라 유목민족의 세력이 워낙 강성해졌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때는 경제와 문화는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특히 경제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해상무역이 발전했다. 국가에서 뭐 무역 업무나 세금을 관장하기 위해서 시박사라고 하는 그 무역 관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문화적으로는 얘네가 나름의 합리적인 그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면 화이론의 내용이 있죠. 또한 이제 성리학에서는 중화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세상의 질서의 중심이고 그 외부적인 그 오랑캐 이민족들을 척결하면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제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과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게 되느냐? 특히 이제 조선에서도 이 성리학을 수용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 지배 체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다 왔네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몽골입니다. 자, 몽골도 앞서 보았던 북방 민족처럼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일명 이제 원나라가 되는 거고요. 일명 이제 국호가 이제 하나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은 정착 생활하기 시작한 거고 영토가 넓어졌거나 힘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몽골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명의 그 황제라고 할지 최고 권력자 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징기즈 칸 어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몽골의 유목민족들은 모두 통합을 해서 큰 국가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징기즈 칸의 손자입니다. 쿠빌라이 칸 때는 완전히 정착 민족처럼 변화를 하게 되고 중국 대륙 일대를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징기즈칸 이후에 영토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러시아나 유럽 대륙까지 뻗어나갔잖아요. 굉장히 힘이 막강한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은 뭐 천호제나 뭐 이슬람 상인 혹은 또 식량, 뭐
육포 이런 걸 즐겨 먹었대요. 그런 것이 하나의 비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하고 역사하고는 여러분이 연관을 지으면 고려 때 원나라가 많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의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텨냈던 것이죠. 자, 동서교류도 활발합니다. 당연하겠죠. 영토가 워낙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페르시아 지역 일대까지 모두 장악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역 이야기할 때 뭐 중개무역이니 동서무역이니 늘 강조했었잖아요. 워낙 영토가 넓어지니까 말한테 먹이를 주고 잠시 사람이 쉴 수 있는 역참제, 숙박업소를 만들게 되고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정비가 된 거고요. 이분 마투타나 마르코 폴로 등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이 길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거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은 당시 서쪽 세계에서는 동쪽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했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록과 책에 따라서 동쪽 세계는 이러하겠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겠구나를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송나라 때처럼 송나라하고 원나라의 문화를 거의 동일하게 연결해서 보는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원나라 때는 몽골에서는 특이하게 그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사회적인 거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몽골인들은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해서 한족들이나 중국의 일반적인 민족들, 또 남송인들을 척결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몽골의 사회적인 측면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교과서 가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다뤄본 내용들 쭉쭉쭉 넘기면서 복습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준 학습지까지 정답을 알려주려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선생님 그냥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정답 그냥 쭉쭉쭉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내용들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1페이지로 바꿔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 평등, 이슬람교, 헤지라, 도망가는 거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이슬람교의 성전, 경전, 쿠란,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카룰루스 대제. 자, 교환권이 성장하였다. 교환권의 전성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카노사의 굴욕. 자, 서유럽 문화의 특징 스콜라 철학, 이성과 신앙의 조화.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기억해보고 멸망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 자, 그리고 십자군 원정은 동서 혹은 지중해 무역에 활발을 가져오게 되면서 상업행위가 활발하게 되었다. 도시가 성장되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도시가 성장되는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로 흑사병의 유행,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환권이 점차 쇠퇴하게 되죠. 네, 아비뇽의 유수. 자, 왕권 강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건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동안 싸우게 되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된다. 르네상스 있고요. 자, 그리고 종교 개혁까지 여러분이 적어보시고, 자, 종교 개혁으로 본격적으로 와서 두 명의 인물. 첫 번째 루터. 자, 헨리 8세 넘어가고요. 자, 칼뱅 넘어오면 예정설 있고, 자, 칼뱅파가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되느냐? 바로 베스트 팔렌 조약, 일명 30년 전쟁의 결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북방민족과 송해성작. 자, 중국으로 넘어왔네요. 그쵸? 앞서 봤던 내용들은 유럽 세계의 서양사였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보면 요는 그렇죠. 송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빼앗습니다. 그것을 연운 16주. 송나라 때는 태조가 자신의 출신 자체가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들, 무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문치주의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되면서 국가의 힘이 약화됩니다. 국방력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어야죠. 경제적으로 해상 무역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서양사의 십자군 전쟁 이후의 모습하고 유사하네요. 중국 나름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시박사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사회 문화로 넘어오면 먼저 나왔네요. 쿠블라이가 성리학,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리학,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던 나름의 논리 체계이자 철학인 것이죠.
자, 몽골 제국에서는 징기즈칸 사후에 손자죠. 쿠빌라이 칸 중국식으로 국가를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경주의 교류에서는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는데 마르코 폴로의 동반 견문로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자, 조금만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암기해 보시고, 자, 여러분 영상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종치는 소리도 들어갔나요? 자, 기말 시험 범위 총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